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고 오른 부분이 상당 부분 떨어져줘야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은 아마 최고가의 한 반값 정도가 전 정상 가격이 아닌가.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위험할까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 대출해주는 은행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미국에 이러한 은행의 이런 위기가 오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 부동산 시장은 뭐 사실상 붕괴됐다고 봐야죠. 부동산 박사분이셔서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은 거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부동산 거래량 좀 그러니까 작년 대비보다는 늘어나고 수도권 집값이 뭐 상승한다는 발표도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서울 매물과 경매도 또 늘어난다고 해요. 네. 양쪽이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울 같은데 요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요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상승한다는 그 내용은 거래가 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일부 거래된 또 소수의 거래만 가지고 지금 통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가 뭐 저는 정확하고도 볼 수 없지만 지금 뭐 상승 일부 있는 거는 사실이고 일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매물도 마찬가지로 한 8만 건이 넘잖아요 지금. 매물도 8만 건 넘으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가격은 상승하는데 매물이 8만 건이 늘어난다 하는 거는 팔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되는 건 이제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또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가 형성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소수의 거래.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정상적으로 시장 가격이 되려면 일정 기간 해야 돼. 몇 달 정도 두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건수도 일정 거래 건수가 돼야 그게 아마 시장의 정상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나온 거는 그렇게 뭐 정상 가격이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뭐 통계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통계라는 게 저도 박사학위하면서 통계를 해봤지만 이 통계라는 게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통계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계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과연 정확한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언론에서 많이 나는 것도 통계에다 기반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통계가 과연 정확한가 하는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부동산 집값은 얼마나 비싼 건지랑 비싸다면 어느 수준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박사님은? 2014년부터 21년까지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한 7년 동안 이례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게 한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집값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상승은 상당히 비정상적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원래 코로나 직전에 집값이 하락 시점이었어요. 경기 사이클상 하락 시점인데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심지어 제로금리까지 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야 될 사이클 시점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생긴 거예요. 만일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 당시에 집값이 정상적으로 하락해주고 또 오르는 시점이 나타날 텐데 떨어질 시점에 또 더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더 올라버리니까 비정상적인 사이클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뭐 2-3배 오른 거는 완전히 비정상적이고 원래 사이클이라는 게 뭐 10년 주기로 보통은 나타나는데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는 정상인데 떨어질 시점에 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고 오른 부분이 상당 부분 떨어져줘야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은 아마 최고가의 한 반값 정도가 전 정상 가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결국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인데 뭐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은 소득과 인구거든요. 결국은 소득과 인구가 수요와 공급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우리나라에 단 2명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도 없고 다르니 2명만 있다고 했을 때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없죠. 값이 없죠. 값이 없죠. 그리고 인구가 이제 점점점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수요거든요.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물론 우리 둘이만 남았으면 인구가 증가할 일이 없죠. 인구가 뭐 증가할 일도 없지만 증가할 수가 없겠죠. 하여튼 인구가 점점점 증가하면서 이제 부동산 값도 상승하기 시작하고 근데 뒷받침돼야 될 게 그거예요. 소득이 따라줘야 돼요.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는 수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측면은 항상 수요가 있는 다음에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생기는 거거든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생기지를 않죠. 그래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면서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부동산 값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지만 부동산을 맨 처음에 받았던
받았던 사람은 어떨까요? 돈 주고 받았을까요? 공짜로 받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둘이만 남아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받은 사람은 부동산을 공짜로 받았겠죠. 근데 늦게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났더니 부동산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또 서울 같은 데는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죠.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동산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원시적으로 받은 사람은 부동산을 공짜로 받은 거죠. 옛날에 그 미국에 부동산을 그냥 무료로 줬잖아요. 등기를 막 해주잖아요. 개발하라고. 그것처럼 무료로 받았는데, 이제 인구가 늘고 소득도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고, 그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게 소득과 인구다. 그 두 가지가 다 맞춰져야 돼요. 지금 그럼 박사님은 지금 집값이 비싸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2024년에서 26년 한국 부동산이 어렵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금년하고 뭐 내년, 내후년 뭐 우리가 언론에 많이 나듯이 지금 고물가잖아요. 그다음에 또 고금리잖아요. 그다음에 고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전쟁이. 그래서 외국의 상황도 상당히 안 좋아요. 이런 외국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한 11번의 경기 순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기 순환이 좀 독특한 양상을 띠고 난 거죠. 내려야 실제 안 내리고 더 상승하게 된 그런 현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게 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러한 부동산 가격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네. 내년, 내후년까지 조정이 되고 거품이 어느 정도 빠져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오르면은 빠져줘야지. 우리 맥주 마실 때 맥주 거품이 생기죠? 네네. 맥주 거품이 생기는데 그 거품이 나중에 빠지잖아요. 근데 완전히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 거품이 일부는 맥주로 되잖아요.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고 상승하면 완전히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일부 거품은 정상 가격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 2, 3년 동안은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격이 낮았던 그 가격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오른 상태의 가격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24년에서 26년에 사실 뭐 공급 부족이 당장은 아니어도 집값 상승시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건설사들이 원자재값 상승도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시는데? 지금 이제 건설사들이 PF 때문에 네.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의 한 40% 정도가 뭐 지금 빚을 갚기가 힘든 그런 상태라는 뭐 통계도 봤어요. 그만큼 지금 건설사들이 어려워가지고 집 짓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건설사들이 이제 집을 안 지면은 공급이 부족해지는데 나중에 공급의 부족은 결국 집값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격이 상승하려면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소득도 그만큼 증가를 해야 돼요. 수요가 없는데 아무리 공급이 적다고 해서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도 뒤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구도 감소하잖아요. 장기적으로 공급도 없어지겠지만 인구도 감소하고 소득이 그만큼 올라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소득이 조금 오르기 쉽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물가 상승이 급등하고 그동안에 소득이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을 해왔어요. 제자리 걸음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득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만 상승하고 소득이 물가만큼 상승해줘야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소득은 안 오르고 뭐 물가만 집값만 오르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들이 지속되는 한에는 지금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싼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장기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을 상승 압력을 받게 되겠죠. 이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부예요. 정부는 뭐 정책을 펼 때 공공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지 민간한테만 맡겨두면 민간은 수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이 없으면 공급을 안 하고 수익이 있으면 공급을 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뭐 여기저기 그 부동산에 규제를 할 게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또 강남 상구가 집값을 방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강남 상구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요즘 뭐 언론 보도 보니까 이제 상승하는 국면 네. 또 신고가가 나오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사실상 뭐 건매물 위주로 나오는 걸로 봐요. 그리고 상승하는 거는 뭐 일부 맞는 것 같고 그러나 그 거래가 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매물이 더 나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소리거든요. 매물이 줄어야 하는데 매물이 증가한다는 거는 아직도 팔 사람이 사실상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살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수요는. 강남 집값이 지금 반값으로 떨어진다고 수요가 많이 붙겠어요? 살 사람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집값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값이 뭐 계속 올라도 못 사고 또 떨어져도 못 사는 이런 상태가 지금 강남 집값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한정된 수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으로 못 사잖아요, 어차피. 근로소득으로 못 사기 때문에, 뭐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라든가 또 뭐 다른 또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가 이런 경우만 살 수 있는 게 현재 강남 집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강남 집값은 상승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매물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은 침체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전국 미분야 주택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뭐 2월 기준으로 해서 한 6만 4천 가구가 현재 미분양 주택인데 그 미분양의 80%는 지방이고 20%는 서울이거든요. 수도권이거든요. 네, 수도권. 그래서 건설 경기가 지금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미분양이고 또 부도도 많이 나고 있어요. 종합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이 지난달에만 한 700개가 폐업을 했어요. 그 정도로 건설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감소로 이어지면 나중에 공급 문제가 생기겠지만 부족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데 지금 건설회사들은 분양가를 절대 안 내려요. 비치고 안 팔려고 내리지 않아요. 분양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분양가를 싸게 내리면 되죠. 안 내리거든요. 안 내리기 때문에 뭐 내릴 수도 없는 게 그동안 들어간 원가가 있는데 내리지를 않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건설업이 구조조정이 되고 안 팔리면 값을 내리는 쪽으로 또 부도가 나면은 부도난 그 부지를 사가지고 아파트를 부도난 걸 사가지고 싸게 인수한 회사가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을 하면은 저는 분양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분양가는 뭐 자재비 임금이 오른 만큼 그대로 고분양가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는 싸게 하면 분양이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싸게 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앞으로 야 금리는 내릴 거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버티기 때문에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만일에 접어든다면 이러한 것은 착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이제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론이 집값에 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뭐 단기에는 영향을 조금 미치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2022년도에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 뭐 40조인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일석으로 집값이 급등했어요. 그러나 그 약발이 오래 가지 않은 것처럼 정부의 정책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도 없고 워낙 집값도 비싸고 이율도 뭐 비싸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이미 뭐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봤듯이 40조라는 돈이 풀렸는데도 집값이 급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오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과거의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전부 가계부채로 집값을 막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이 많은 부동산 가계부채가 남아있는 한은 집값 하락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좀 다르게 봐야 되죠. 지난주에 총선도 이제 끝났고 앞으로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해갈까요? 뭐 정책은 결국 이제 가계부채를 좀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뭐 100% 넘었잖아요. 그리고 전세금까지 포함시키면 한 160%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유동성을 제한을 해야 되고 또 금리도 더 올려야 되고 이래야 이제 주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뭐 다른 정부 보면 아르헨티나 같은데 또 베네수엘라 이런 데 보면은 뭐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뭐 복지 정책으로 많은 돈을 풀고 또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세금 감면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인기 영합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어떻게 됐어요?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고 있죠.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계속 돈을 푸니까 가계부채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위험해지고 국가 부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저는 뭐 하나의 뭐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는 희망사항일지 모르겠지만 가계부채를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건설회사 부실한 데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상화시켜야 당장은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정부가 선호하지 않는 정책이에요. 그러나 당장은 어렵더라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또 PF 문제도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좀 아프더라도 하는 게 정부의 진정한 정책이 아닌가. 하나의 뭐 희망사항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박사님께서 올해만 봤을 때 부동산 집값, 뭐 매매나 전세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계신 거죠? 금년 같은 경우 그동안에 부동산 값을 받쳐온 거는 우리 실수요자라기보다도 투자 수요가 많거든요. 혹자는 뭐 투기 수요라고도 하는데 투자 수요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투자 수요는 한 30%에서 40%요 사이라고 봐요. 투자 수요가. 그래서 투자 수요가 그동안에 집값을 상승시키는 한 원인이 됐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전세값 끼고 사면은 갭 투자가 가능했잖아요. 집값에 뭐 70%도 되고 80%도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부동산 값이 한 50% 조금 넘는 상태가 전세값이기 때문에 갭 투자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금년에는 투자 수요가 붙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실수요자만 붙어가지고는 집값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붙어야 집값이 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교체 수요라는 게 있죠. 기존에 살던 집에서 좀 넓은 집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식구가 줄어서 더 좁은 집으로 간다든가 이런 교체 수요도 있어야 되는데 금리 영향 때문에 교체 수요도 거의 없는 상태고 그래서 부동산 값을 상승시키는 것은 투자 수요인데 투자 수요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걸로 봐요. 오히려 매물이 좀 증가한다는 거는 이러한 투자 수요자들이 발을 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번에 좀 침체기 지난 부동산 상승 사이클 다시 오나요? 부동산은 항상 사이클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어서 한번 오르면 내리고 그렇죠. 또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 도상기였기 때문에 상승했다 하락하더라도 과거에 상승한 부분이 한 1, 20년 지나서 과거에 제일 높은 가격이 또 제일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용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근데 시장이 안정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안정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개발도상기는 끝나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상승과 하락은 평지로 이렇게 평평하게.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상승과 하락이 가면서 점점 떨어져요. 근데 사이클은 있는 거예요. 사이클은 있는데 과거처럼 용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기는 없다. 아니면 원위치 됐다가 이런 상승기 아니면은 점점 낮아지는 떨어지는 이런 상승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은 뭐 항상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되고 부동산 PF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한 걸까요? 지금 이제 PF 잔액이 한 200조 정도 되고 뭐 가계부채는 한 2,000조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뭐 정부 부채도 정부도 이제 빚이 많아요. 정부 부채도 한 1,100조 이렇게 좀 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빚이 생기게 된 게 이제 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대부분 그 시행사나 시공사 이런 시행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안 가지고 재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돈 한 푼 없이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매입 자금을 브릿지론이라고 해가지고 브릿지론으로 대출을 받아요. 브릿지론은 이자가 굉장히 비싸요. 한 15% 20% 되거든요. 브릿지론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면서 분양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PF 대출로 바꿔가는데 그 PF 대출이 많이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막 공사가 중단된 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PF 대출이라는 거는 장래에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PF발 위기가 이제 앞으로 터질 건데 PF발 위기는 굉장히 심각해요. 안 터지는 게 더 위험해요. 터질 게 터져줘야 우리가 모든 게 그래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듯이 터질 건 터져줘야 그 다음에 건전하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가계부채 또 외국에 또 투자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 5개 시중은행에 대해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거품이 굉장히 커지는 바람에 또 외국에 투자한 외국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수익률이 별로 없죠. 그래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은행도 손해를 보고 또 PF 대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들이 손해를 보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뭐 과도한 부채가 원인이고 또 과다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는 자금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절대로 계약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계약금을 받아서 사업 진행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계약금을 절대로 사업 진행하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의 사업 자금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수분양자한테 이러한 PF 또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아지면 수분양자들한테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외국 같은 데는 이제 선분양제가 아니라 후분양제잖아요. 다 지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만 보고 그냥 분양받는 거예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뭐 들어가 봐서 뭐 두드려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물건을 사도 만져보고 제대로 된 건지 하자가 있는지 보고 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분양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선분양제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다 후분양제를 해요. 그게 이제 사업자금을 미리 한 30%의 사업자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물론
후분양제를 하면은 사업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후분양제로 바꿔나가야 돼요.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집을 사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두드려 보지도 않고 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후분양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집값이 많이 떨어진 데 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도 있었는데 올해 뭐 6월이 빠르면 그랬지만 지금 6월이 좀 늦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늦어도 그래도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있을 걸로 보는 분들 많은데 그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 미치는 건 좀 있지 않을까요?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죠. 시장이 지금 안 좋아진 것도 고금리 때문에 안 좋아진 영향이 크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돼버리면 금리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금리는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 침체가 돼버리면 금리가 내려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금리 인하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값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연준도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리고 있는 게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잘못하면 장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리를 쉽게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장기 침체를 맞이하게 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상당히 신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향후 부동산 시장 하락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한국의 경제 가지고 있는 지금 위험 신호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독특한 전세 제도가 있죠. 있죠. 전세 제도가 있는데 이제 전세 제도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해요. 맞아요. 그럼 요즘 빌라나 뭐 이런 연립주택 이런 거 보면은 전세금이 떼이는 세입자들의 뭐 눈물 흘리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고 있죠. 이처럼 갭 투자를 통해서 한 경우 아파트는 뭐 그래도 좀 어느 안전한 정도 편이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만일에 아파트도 부동산 가격이 더 급격하게 하락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전세금 떼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그러니까 경착륙을 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하도록 정부에서는 뭐 규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험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죠. 뭐 1,400원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고 또 가계부채도 굉장히 높고 또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요인으로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곳곳이 지금 지뢰밭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집값 바닥은 언제고 다시 집을 사는 시기는 좀 언제가 좋을까요?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값이 언제 사야 되느냐, 언제 하락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도 정확한 예측은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태가 경기 침체의 초입에 저는 들어섰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가 높고 또 고금리인데 앞으로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뭐 과거처럼 초저금리 시대는 안 올 거예요. 이제 안 오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사이클이 과거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자리 아니면 오히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내려가는 현상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지금 살려고 하는 분들 특히 무주택자가 이제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많이 기다리는 게 금년하고 내년까지 거품이 좀 많이 빠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중심지부터 상승할 때는 중심지부터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는 외곽부터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짧으면 중심지는 그냥 오른 상태가 안 떨어진 상태로 사이클이 끝나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중심지가 제일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외곽이 또 빠질 때는 제일 먼저 빠지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심지 특히 서울, 강남 이런 데 살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 PIR이라고 그러죠.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떨어진 다음에 또 정부의 공급 정책을 보고 이런 거를 다 판단해 가지고 구입에 신경을 쓰지 않느냐. 그러나 뭐 1, 2년 사이에 뭐 부동산 값이 폭등한다, 상승한다 이런 경우는 지금은 전혀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서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집값 폭등 얘기하시는 분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고 완만한 상승 정도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은 꽤 있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은 좀 뭘 놓치고 있다고 보세요, 박사님은?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부동산 전망을 예측할 때 또 긍정적인 예측도 있고 또 부정적인 예측도 있어요. 그 전문가들은 자기가 그동안에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30년 정도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오른다 내린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급격하게 오른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봐요. 뭐 완만한 상승을 이렇게 주장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경고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정부나 일반 국민들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면 침묵하는 게 더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전문가가 경고해 주는 게 그러한 위험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건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이야기하기는 뭐 조금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 밑에 숨어 있는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전문가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전문가가 말하는 걸 볼 때는 그 빙산의 일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 전문가들은 그 밑에 숨어 있는 지식과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재개발 재건축도 뜨거운 이슈인데 일단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은 뭘까요? 뭐 재개발은 공공분유로 들어가고 재건축은 그러니까 민간 부분 뭐 자기들이 건물이 낡아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공공 분야로 들어가고 또 재건축은 뭐 민간 분야로 들어가는데 재개발은 이제 빌라나 단독주택처럼 낙후된 지역을 그러니까 지역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재개발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기존에 지어 있는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은 기반 시설을 재정비하고 전반적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재건축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하나를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이런 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재건축이 과거에는 사기만 하면 돈 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과거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우리나라 최초 아파트가 오래 역사가 된 것 같아도 1958년에 한 60년 조금 더 됐죠. 아파트 문화가 뭐 1958년에 5층짜리 연탄되는 아파트가 처음에 종합아파트라고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아파트에 대한 생소함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아파트에서 살아보니까 좋거든요. 단독주택처럼 뭐 청소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좋기 때문에 근데 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1969년 같은 경우는 그 마포의 그 와우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죠? 6개월 만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붕괴돼 버리는 한 개 동이 다 붕괴돼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거는 싸게 지은 결과거든요. 싸게. 근데 지금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게 과거에 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뭐 한 15층, 20층 올리거든요. 그럼 일반 분양을 하고도 개인한테 많은 분담금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재건축은 지었다면 돈을 받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은 대박이다 하는 게 보편적인 사고였었죠. 근데 지금은 20층이나 30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용적률이 2배만 가지고 안 돼요. 훨씬 더 많이 받아야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은 용적률 2배 가지고 이득을 못 봐요. 오히려 분담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서울 시내 어디 보니까 서울시 구치소 옆에 저 아파트 오피스텔을 지어놓은 거 봤는데 너무 그냥 용적률에 맞서 뻑뻑하게 지어놓으니까 어느 게 구치소인지 어느 게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쾌적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수익만을 위해서 짓는 아파트도 봤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과거에 5층짜리 아파트일 때는 15층, 20층 올리니까 수익이 많이 나고 그건 대박이죠. 그래서 재건축 대박 신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재건축하면 돈 번다. 근데 지금은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20층 아파트를 더 지려면 한 40층, 50층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용적률을 많이 줄 리도 없고 그렇게 짓는다고 해도 건축비가 고층으로 시키면 점점 많이 들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어떤 강남 아파트는 뭐 분담금을 12억 내라고 그러잖아요. 또 강북의 어떤 아파트는 아파트 값이 5억인데 분담금을 5억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포기하는 데도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재건축의 대박 신화는 이제 끝난 거죠. 과거에 저층일 때 가능했던 거죠. 재건축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건축 시간 단축, 용적률도 정부가 많은 혜택을 좀 주려고 하는데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서울시 같은 데서 뭐 신속 통합 계획이다 또 모아타운이다 해서 절차를 단축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일부 뭐 용적률도 완화시켜주고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재건축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아파트는 뭐 20년 돼도 재건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추진을 20년 지났는데도 이처럼 오래 걸리는 거를 서울시가 좀 빨리 지었자.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을 제한을 완화시키고 또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죠. 안전진단. 30년 지나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데 강남의 어느 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계속 바꾸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20년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안전진단은 정부가 재건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안전진단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사는 집이 위험하면은 스스로 위험성을 간과해서 재건축을 하는 게 재건축이지. 그걸 안전진단을 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고. 물론 뭐 30년 지나면 뭐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아파트는 너무 튼튼하게 짓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질 때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기둥식으로 짓기 때문에 골조가 튼튼하게 짓는데 일반 아파트는 그냥 벽체식으로. 그리고 과거에 이제 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또 새로 아파트를 질 때 조합원들이나 입주민들은 싸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 분양가가 싸니까. 그래서 싸게 진 게 원인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파트도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국의 버킹엄 궁 또는 뭐 미국의 다른 집들 100년, 200년 영국의 버킹엄 궁은 지금 3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30년 지나서 안전진단을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파트를 처음에 질 때부터 튼튼하게 짓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튼튼하게 짓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재건축을 하기가 어려운 분담금이 많아서 하기 어려운 데를 정부에서 완화시켜주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이나 용적률이 한번 정해지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00년이 돼도 200년이 돼도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LA나 샌프란시스코, 뉴욕 이런 다운타운 같은데 용적률이 시 전체 정해져 있어요. 시 전체가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가 용적률이 부족해서 더 지어야 되겠다. 그럼 옆에 짓는 용적률을 사가지고 와요. 이걸 이제 공중권, 에어라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공중권이라고 부르는데 옆에 용적률을 사서 짓는 거예요. 근래로 몇 년 전에 그 LA 다운타운에 대한항공에서 72층짜리 건물을 빌딩을 지었잖아요. 그 빌딩을 지었어요. 그때 질 때도 원래 71층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용적률을 사가지고 와서 72층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 용적률이 고정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도시 정책 용적률은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시로 용적률을 바꿔주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0년 이상 된 신도시 재건축하기 위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 장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좀 뭘까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한 30년 됐죠. 1988년, 89년에 해서 1992년에 처음으로 분당에 첫 입주를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 30년이 지나니까 다시 이제 안전진단 문제가 나오고 뭐 낡은 것도 있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아파트를 튼튼하게 짓지 않고 그냥 뭐 한 30년, 40년 가게 아파트를 뭐 지은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아니 아파트를 질 때 100년 가게 지어야지. 무슨 뭐 30년, 40년 지면 뭐 낡아서 못 쓰고 재건축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분당이나 이런 데 지금 이제 30년 지났으니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럼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용적률로는 못 져요. 분담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적률을 대폭 완화시켜주죠. 완화시켜줘야 그분들이 비용 부담을 크게 안 하고 새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굉장히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또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이런 데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을 한꺼번에 해버리면 이주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이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는 뭐 해당되고 어디는 또 낡은 집에서 계속 살고 또 하다 보면은 어떤 집은 재건축을 하는데 같은 신도시 내에서 어떤 집은 또 30년 됐는데 옆에 또 재건축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이런 신도시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그러니까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야 또 재건축을 하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큰 비용 부담 안 하고 또 새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죠. 본인들이 돈 내가지고 다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돈 내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 같은 데는 뭐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경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용적률을 완화시켜줘가지고 개인한테 그 지역에 특별히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도 과연 맞는가 하는 것도 저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초고층 아파트에 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초고층 아파트는 이제 50층 이상을 우리가 초고층 아파트라고 부르는데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초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초고층 아파트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뭐 보고서도 나오지만 건강도 안 좋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검증된 건 아니에요. 뭐 일부 논문 보고서인데 뭐 건강도 안 좋다. 근데 하늘 높이 올라가 가지고 저는 좋을 건 없다고 봐요. 저도 이제 외국 갔다 올 때 비행기 한번 타면 그냥 며칠 동안 굉장히 힘들어요. 공중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그래서 공중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짓는다고 그러죠. 짓는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지금 한 20층, 30층 되는 거를 한 70층 뭐 짓는다고 뭐 보도 봤어요. 80층 짓는다고. 그렇게 지어버리면 물론 공사비도 굉장히 비싸지만
원래 전에 아파트를 질 때는, 재개발이나 이런 아파트를 질 때는 주변에 기반 시설을 다 감안해서 그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근데 기반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층수만 엄청나게 올리고 들어오는 입주자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러한 초고층 아파트가 과연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기반 시설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새롭게 다 하니까. 재건축은 기반 시설 그대로 놔두고 층수만 올리는 거거든요. 또 입주자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기반 시설 같은 게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고층 아파트를 뭐 살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최근에 뉴욕에 보면 지진이 났잖아요. 네네. 뉴욕은 지진의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인데 이제 지진이 한번 났어요. 이렇게 뭐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근데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는 거죠. 그럼 초고층 같은 경우는 만일에 뭐 지진이나 이런 재해가 났을 때 만에 하나, 뭐 100년 한 번씩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따른 재앙은 엄청난 거거든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다든가, 또 만일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번에 뭐 얼마 전에 뉴욕에 그 지진 난 거 보고 제가 어디서나 다 일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도 울산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언제든지 어디선지 다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초고층화 시키면 위험도가 증가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초고층이 뭐 전망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전망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들을 뭐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올라가면 성공한 느낌도 들고. 성공했다. 나는 뭐 50층에 산다, 60층에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많아요. 화재 등에도 취약하고, 또 건축비도 과다하고, 뭐 이런 또 뭐 우울증도 생긴다 그러고, 또 전망이라는 게 또 뭐 좀 보다 보면 또 금방 시들해 주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한 70층 아파트 뭐 이렇게 사는데 하루 종일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만 본다 그래요. 우리 김 작가 TV, 유튜브 본다 그래요. 그것만 보니까 밖에 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망은 그렇게 뭐 오랫동안 보는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가면 TV 본다든가 뭐 또 유튜브를 본다든가 뭐 다른 걸 많이 보죠. 핸드폰 보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앞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슬럼화 된다고 보시는 이유는요? 이제 초고층 아파트를 질 때는 다 튼튼하게 짓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요. 그렇죠. 최소한 100년은 가게 짓거든요.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 질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만일에 80층, 90층, 100층 지면은 한 100년 가도록 짓겠죠. 당연히. 그런데 초고층 아파트를 나중에 언젠지 모르지만 100년 지나면 재건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낡아질 거 아니에요. 낡아지게 되면, 근데 초고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뭐 뉴욕에 보면 90층짜리 있잖아요. 그걸 재건축하면 200층으로 만들겠어요? 300층 만들겠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아직은 뭐 뉴욕도 한 30년, 40년 된 초고층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직 뭐 100년까지는 끄떡없지만, 나중에 우리 후대에 진짜 100년 지나서 낡아서 수도관도 낡고 배관도 낡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리모델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질 때, 그때 재건축을 하면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값만큼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만일에 그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또 관리비를 부담하지 못한다면, 부담 능력이 없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뉴욕의 뭐 맨하탄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거기 지금 80층 아파트가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데, 그 아파트가 재산세하고 관리비하고 다 합해서 한 달에 1억에서 2억 들어가요. 비용이. 근데 일반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부자들만 살아요. 굉장히 부자들만 살아요. 우리 그 사우디 왕자 뭐 빈살만이라고 전에 우리나라 한번 왔었나요? 재산이 3천조라고 그러죠. 3천조 원. 맞아요. 3천조 원. 그 정도 재산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초고층 아파트를 살 때 나는 이 아파트를 사서 나중에 뭐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사는 거죠. 네, 우리 그냥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껌 한 통 사 먹듯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초고층에서 오래 살지 않아요. 뭐 1년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살고, 전 세계의 집을 다 갖고 있어요. 한두 달 살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서울도 초고층 아파트가 있다, 그럼 부담 능력이 있으면은 절대로 슬르면 안 돼요. 뭐 재건축은 하게, 리모델 또 엄청난 돈을 부담하고 리모델 한다든가, 또 관리비를 엄청나게 부담해서 계속 수선하고 산다면 슬럼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도시의 최고 중심지가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부담 능력이 없다면은 초고층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슬럼화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집값이 싸지겠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농물은 좀 나오지만, 건물은, 엘리베이터는 좀 삐걱거리지만 싼 임대료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 초고층 빌딩은 슬럼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층을 많이 짓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엄청난 풀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일부만 지어야지. 뭐 서울 같은 데도 서울 외곽에 짓는다, 나중에 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 아파트는 쓰레기가 되면 일반 쓰레기는 버리면 되지만 아파트 쓰레기는 철거하는 데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층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부담 능력이 없는 아파트가 된다면,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한 재산이 1조 이상 뭐 있고 이러면은 뭐 슬럼화될 데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초고층 아파트는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 부동산 시장 위험하다는 얘기는 뭐 작년부터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뭐 중국 부동산 시장은 뭐 워낙 폐쇄된 사회라서 정확한 보도가 나오지 않지만 사실상 붕괴됐다고 봐야죠.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붕괴됐다고 봐야 돼요. 그 이유가 이제 시진핑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건설을 하는 거예요. 건설을. 근데 아파트가 중국에 남아 돌아가는데 여기서 남아 돌아간다는 거는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계속 짓는 거예요. 또 짓고 또 짓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사면 대박이다. 우리나라 과거 재건축 신화처럼 아파트는 사면 대박이다. 너도나도 경쟁률도 엄청 세요. 너도나도 분양받고 또 분양받을 때 거의 뭐 70% 가까이 대출을 해줘요.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계속 짓는 거예요. 짓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빈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지금 중국의 빈집이 한 1억 채 정도 된다고 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1억 채 정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단지에는 우리나라 여의도만한 그 단지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10%뿐이 안 돼요. 근데 분양은 다 받았어요. 아무도 임차로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임차지를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전부 다 투자 수요, 투기 수요거든요. 자기가 살 집을 들어가 살아야지 임대 주려고 샀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 수요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빈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또 중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의 빅토리아 대학의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앞으로 50년 후에 중국 인구는 14억에서 5억으로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출산율이 중국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파트가 분양되고 공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건설사한테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냥 때려 짓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금 과잉 공급돼가지고 엄청난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잉 공급돼서 미국의 건설회사들, 국지간 건설회사들 뭐 헝다, 또 비구이위안 뭐 이런 1, 2위 회사들이 뭐 부도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미국은 너무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된데도 계속 건설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걸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죠. 미국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지금 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알기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시율들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상승 국면에 있죠. 아니 상승하고 있나요? 네, 상승 국면에 있죠. 그 이유가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30년 고정금리거든요. 고정금리니까 과거에 싼 금리로 저금리로 대출받았던 분들이 지금 뭐 금리가 막 8%대까지 오르니까 교체 수요가 아예 없는 거죠. 부담이 없겠네요. 팔고 새로 사면 엄청난 금리를 부담해야 되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 부족 상태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는 일정 부분 있는데 공급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 공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그거는 오로지 이제 고정금리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갈아타면은 금리를 현재 금리로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고금리가 되면 바로 직격탄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하던 사무원들이 안 돌아오고 있고 지금 미국 전체 공실률이 한 20%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다운타운 같은 데는 뭐 30% 가까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동산 값이 떨어지죠. 특히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 5월 달에 그 LA 다운타운에 Aon 센터가 있는데 2,100억에 팔렸거든요. 그게 거의 뭐 3분의 1 값이에요. 3분의 1까지는 안 가지만 거의 뭐 한 60%, 65% 다운된 가격으로 작년에 팔렸어요. 매매가. 근데 또 최근에 또 LA 다운타운에 게스 컴퍼니 타운이라고 있어요. 게스 컴퍼니 타운은 52층짜리인데 20년에 시세가 8,200억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8,200억이었는데 지금 2,600억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도 3분의 1 값이죠. 2,600억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도 인수자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3분의 1 값인데도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반값에 나오면 아예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위험할까요? 은행이 위험하겠죠. 대출을 해주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대출해주는 은행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은행에 뭐 국지간 은행들이 52개 은행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러한 은행이 만일에 금융에 이런 위기가 오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의 뭐 고용시장이나 경제전민 전반적인 수치는 좋아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위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리죠.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과거 높을 때에 비해서 한 30% 하락했다고 보고 있어요. 옛날에 그 경제 대공황이었을 때 47% 반값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상업용.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지금 거기에 근접할 정도로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위기예요. 이러한 위기이기 때문에 상업용 시장의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더군다나 대출 만기가 2027년까지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이죠. 3천조 원, 우리 돈으로 3천조 원이 만기가 도래해요. 근데 3천조 원을 만기가 도래했을 때 못 갚으면 파산이 나타나고 은행도 위기가 나타나는 거죠. 엄청난 고금리를 부담을 안 되면 파산하는 거죠. 대출 금리를 못 갚는 거죠.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금리가 대폭 내려야 돼요. 금리가 대폭 내리면 상업용 부동산이 살 수 있는데 전부 금리 내리기만 학수고대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대폭 하락하면 상업용 부동산 살 수 있는데 지금 연준 뭐 발표를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그렇게 뭐 쉽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3천조 원이라는 데는 27년까지 그 돈이 도래하게 되면은 은행이 과연 온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미국 정부는 기준금리를 내리기를 바라고 있죠. 강력하게 내리기를 바라고 있지만 못 내리는 게 물가 때문에 못 내리잖아요. 물가가 지금 이렇게 오르는 상태에서 3%가 넘는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경제 공황이 와버리기 때문에 못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위기다. 경제 전반은 좋지만. 그럼 미국 부동산 시장이 좀 무너지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네,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2008년에 리먼 브로더스 회사가 무너지면서 금융위기가 와서 우리나라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긴축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늬만 긴축이에요. 실제는 돈을 막 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긴축하는 것 같지만 지금 미국 대선도 11월 달에 금년에 있잖아요. 돈을 계속 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지금 우리 돈으로 한 4경이 넘어요. 4경.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의 직면에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는 게 미국은 뭐 기축통화국이고 또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파산은 안 되지만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파산했죠. 그 정도면.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하락이 아니라 폭락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 투자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대체 투자 잔액이 한 54조 원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대 금융그룹도 해외 부동산에서 엄청난 손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더 침체가 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위험해지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요즘 보면 환율 상승도 심상치 않은데 환율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크죠. 지금 환율이 뭐 1,480원, 1,400원까지 거의 근접했잖아요. 근접했겠지만 뭐 환율이 그렇게 오르면 뭐 수출은 늘겠지만 수입이 물가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가가 굉장히 올라요. 지금 환율이 한 1,400원. 93원이네요. 지금 1,493원이에요? 네. 99원까지 갔었네요. 그럼 1,400원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이러한 환율이면 물가가 엄청나게 앞으로 오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려야 돼요. 올려야 물가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 폭등으로 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려야 되는. 지금도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2% 차이 나잖아요. 2% 낮잖아요. 그래서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올려야 되는 사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투자 자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에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릴 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리다 보니까 지금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만일에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올리면 1997년 외환위기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또 만일에 금리를 올리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외통호수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이런 외통호수에 지금 걸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뭐 이제 양 후보는 정해졌죠. 뭐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고 그렇죠. 트럼프가 대락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한국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나요? 받을 수 있죠. 지금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으로 뭐 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결이 이제 정해졌잖아요. 두 사람은 이제 정책의 차이가 명확해요. 그렇죠. 트럼프는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바이든은 전 세계 우방국과 같이 가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전쟁 나면 막 물자도 지원해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은 미국만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은 전 세계 59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59개 나라에 어마어마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5,000명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17만 명이 넘는 미군이 59개국에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 또 군사적으로도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트럼프 정책을 보면 가급적인 미군도 철수하겠다 그런 말을 현직 대통령일 때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만 꼬꼬집어 이야기한 거 아니지만 뭐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되겠다. 철수시키면 이제 미국의 경제는 크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만 생각한다면 미국의 경제적인 이득만 생각한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 우방국에도 손해를 많이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누가 될지는 몰라요. 지금은 누가 될지는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점에서 우리 지금 현재 정부가 외교적인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누가 될지 모르지만 둘 다 외교를 펼쳐서 미국 정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일본 얘기도 좀 여쭤보면 일본처럼 우리도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가능성이 있나요? 일본은 뭐 91년도에 버블이 터지면서 지금 20년, 30년 동안 지금 장기 침체를 겪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고 있어요. 그때도 물론 뭐 프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지만은 결국은 가계부채 저금리 상태에서 부동산 신화 이런 게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신화처럼 부동산은 사면 돈 번다 이런 사고가 막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해소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일본은 제로금리예요. 마이너스 0. 몇 프로죠. 그러니까 제로금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이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번 크게 혼났기 때문에 1991년 그 버블이 꺼지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 값이 막 떨어지니까 사이클상 올라가겠지 하면서 한 30년 동안 지금 안 팔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막 반의 반값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젊은 사람들 또 일본의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고는 부동산은 사서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다. 이용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개념은 생각 안 해요. 내가 살 집을 찾는 거지. 그래서 일본의 동경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 나가면은 빈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빈집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뭐 자금도 5천만 원, 뭐 1억 막 지원해주고 몇 년 살면 한 15년 정도 살면 빈집에 등기도 이전해주고 이런 혜택을 하고 있는데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빈집이 너무 많고 빈집 문제 해결이 심각해져. 우리나라는 아직 빈집 문제가 그 정도 심각하지는 않지만 뭐 최근에 언론 보니까 뭐 빈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정책을 또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빈집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일본을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일본은 그 당시에 경제 대국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경제가 10위권 안에 들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하락 사태가 나타난다면 일본을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는 대성공이에요. 일본은 못 따라가요. 아예 침체 상태로 접어들어요. 일본은 지금 그렇게 폭락을 하고 했는데도 버텨나가잖아요. 세계 경제 질서 속에 아직도 굳건하게 버텨나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못 버텨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따라가느냐가 아니라 지금 상태, 일본을 그대로 그런 정책을 따라간다면 또 부동산에 대한 투기붐이 계속 일어난다면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보다 훨씬 더 못한 상태가 올 수 있다. 일본 따라가기만 해도 굉장히 대성공이죠. 일본은 지금 뭐 경제적 아직도 뭐 지장 없잖아요. 그렇게 폭락을 해도. 자, 인구 감소, 세대수 감소도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인구 감소는 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주택수가 2,100만, 2,2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아파트가 한 60%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구가 지금 뭐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뭐 0.7, 0.6, 0.6까지 막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만일에 이 추세로 간다면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은 지금 현재도 5천만 명 이하라고 그러잖아요. 5천만 명 이하로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2070년 되면 인구가 3천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추세로 간다면 물론 그렇죠. 그 1982년 인구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2,200만 호가 있는데 주택이 그러면 빈집들이 엄청나게 생기겠죠.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고 또 정부의 정책이 또 출산 정책을 피겠지만 엄청나게 빈집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대로 된다면 또 가계부채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뭐 150%가 넘는 전세 포함하면. 그래서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뭐 인구 감소한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바로 없어지고 이런 현상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얘기 나오면서 항상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지방 소멸, 뭐 수도권 집중 얘기하는데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될수록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변할까요? 양극화가 되겠죠. 양극화. 항상 수도 중심지는 우리가 고려시대의 수도가 뭐 개경인가요? 또 조선시대는 한양이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도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요. 지방은 없어도.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값이 떨어질 때는 외곽부터 떨어지고 상승할 때는 중심지부터 상승해요.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수도권으로 더 몰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방은 다 폐허가 되고 그냥 뭐 산간 오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인구가 줄면은.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하고 외곽하고 뭐
수도권에 아무리 분산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뭐 공기업을 지방을 분산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인구가 안 줄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의 중심지고 서울이.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가 안 줄잖아요.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지방 소멸을 없애려면 여기에 대한 정책도 충분히 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좀 다른 국가들보다 부동산에 좀 집착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인지랑 서울 특히 또 강남에 또 집중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통적인 소유의식이죠. 소유의식. 부동산에 대한 소유의식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강해요.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도 양반과 상놈이 있고 상놈은 부동산을 아예 소유 못했잖아요. 양반, 왕족, 일부만 소유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어온 게 부동산은 가져야 된다. 소유의식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누구나 다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소유의식이 우리나라는 뿌리 깊어요. 부동산은 가져야 된다. 이런 소유의식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을 다 소유할 수는 없죠. 너무 비싸죠. 맞습니다. 아파트값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 그 통계청에 보면은, 그러니까 순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부채 빼고. 13억 이상 있는 분들이 5%뿐이 안 돼요. 13억 이상 있는 분들이. 그리고 3억 미만인 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겠죠. 한 60% 돼요. 제가 그때 평균이 4억인가 뭐 그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실제 순자산이 굉장히 낮아요. 3억 미만 60%인데 지금처럼 엄청난 비싼 집을 살 수 있겠냐 이거죠. 특히 강남 같은데 반값으로 떨어진다고 살 수 있겠어요? 수요가 없어요.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한정된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전통적인 소유의식도 있고 또 중심지에 살려는 의지가 강한데 수요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다. 우리가 이제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막 20억, 30억, 40억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한 채 있는 분들이 부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 비중이 70% 넘어요. 특히 65세 이상 분들은 80%, 90%가 집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막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일해서 벌어서 집을 샀잖아요.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월등히 많죠. 월등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만일에 부동산 값이 하락하면 빈곤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 모든 자산이 집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커지면은 빈곤층이 순식간에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기를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이제 부자로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두 채, 세 채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한 채 살고 나머지는 임대료 수익을 받고 또 나중에 상승 차익도 노리고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래서 부동산은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신문에 봤잖아요. 빌라 엄청나게 많이 갖고 그래서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값이 오르면 그 사람들이 이득을 크게 보는 거지. 그렇죠.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금만 많이 내죠. 그래서 부동산이 폭등하면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는 더 부자게 만들고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한 채 있는 분들은 부동산이 오르든 내리든 사실은 큰 상관이 없는데 올랐다고 이제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빈곤층이 늘어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만 여쭤봤는데 상업용 부동산만 한번 여쭤보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오피스텔 지상 꼬마 빌딩 같은 것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아까 반값 이하 3분의 1 나와도 안 팔린다 이런 걸 봤죠. 특히 오피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와 경제 상황과 직결돼요. 주거하고 다르죠. 주거용 부동산은 어느 정도 소득이 줄더라도 악착같이 갖고 있으면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탄력성이 좀 적어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탄력성이 금방 나타나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는 순간 상업용 부동산은 엄청난 불황을 겪게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수도권이나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상가 또 이런 상가들을 보면은 임대 서비스놓은 데가 엄청나게 많죠. 경기도는 제가 막 절반이 임대 붙여놨어요. 과거에 지식산업센터라고 있죠. 지식산업센터가 또 엄청난 수익을 날 거라고 해서 또 분양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디는 지식산업센터가 평당 1억에 분양받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지금 가보면 어때요? 실제로 가보면은 90% 이상이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게 다 투자 수요거든요. 내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가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사가지 임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다 공실이죠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동대문 밀리오래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처음에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분양받았잖아요. 지금 뭐 반의 반값 안 팔리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해소될 수가 있겠느냐? 경제가 좋아지면 해소가 되죠. 금리가 엄청나게 내리고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면 해소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초저금리 시대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데 근데 지식산업센터에 뭐 전에 분양받을 때 광고가 엄청났어요. 노후를 보장된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막 샀죠. 또 대출도 많이 해줬잖아요. 대출도 막 90% 해준 데도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는. 그 해서 받았더니 노후 보장 그냥 임대가 안 나가지고 관리비하고 대출 이자만 내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광고를 할 때, 뭐, 물론 언론에 광고를 내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과다 광고거든요. 과잉 광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 아파트의 상가 이런 데 보면은 과잉 광고가 많아요. 그럼 과잉 광고를 하면은, 언론에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신뢰를 하잖아요. 그래도 광고가 나면은, 수익이 날 것이다. 근데 지금은 피해를 끼친 사람들은 광고를 낸 사람인데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아 있어요. 뭐 대출금 못 갚아서 넘어가고.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뭐 동대문 밀리오래도 이야기했지만 뭐 반의 반값 이렇게 돼야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고 산 분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되겠죠. 자, 박사님께서 김작가 TV에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뭐 혹시나 꼭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때 우리가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다닐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못했죠. 전부 다 마스크 이제 지구 종말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제 마스크 쓰고 산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 쓰고 살 거다. 뭐 이런 뭐 위기감도 느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거의 뭐 사람이 살기가 힘들게 돼 있죠. 막 전쟁통이니까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신문에 계속 나는 게 매주간 부동산 값이 상승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과연 부동산 투자에 집중할 때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계속 띄워줘야 되느냐. 현실하고 같다면 그대로 띄워줘도 괜찮다는 거죠. 현실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부 몇 개만 그래야 된 걸 가지고 뭐 신국가가 탄생했다. 이런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야 되냐 이거죠. 지금 전쟁통에 있는 나라들은 부동산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필요한 게 뭐예요? 빵 한 조각에 빵 한 조각. 이런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부동산 값이 빠질 것이다. 막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오른다고 올라가고 있고 뭐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희망회로를 돌리는데 그거는 개발도상국 시대의 이야기지. 개발도상국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개발이 끝나고 상당히 선진국 대열에 이제 합류 거의 다 됐잖아요. 합류됐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아요. 개발도상국하고 다르게. 그래서 우리 사회구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 있잖아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이 존중돼야 돼요. 우리 PIR이라고 있잖아요. 그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배율.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돈을 모으면 뭐 대출 끼고 뭐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이거 평생 해도 주택을 마련 못한다고 생각하면 근로역이 끊겨버리고 투기 수요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유의하지 않느냐. 우리가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고 우리가 뭐 개구리 그러니까 솥에 넣으면은 뭐 점점 따뜻해지면서 나중에 끓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폭락보다 안 좋은 게 서서히 죽는 거예요. 정부가 계속 막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막고 있어요. 막 돈을 풀어가지고 겉으로는 막 그 경기 긴축을 한다고 그러면서 돈을 막 풀잖아요. 막 풀고. 뭐 여당이고 말 거 없어요. 지금 막 풀고 있어요. 풀고 있는데 폭락보다 더 안 좋은 거는 서서히 죽는 거예요. 개구리가 물속에 하나 들어가서 뭐 따뜻하다 하는데 나중에는 탈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탈출이 불가능한 사태가 왔을 때 이제 뛰쳐나가지 못하는 사태가 왔을 때 그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구리 솥에 넣어서 이제 서서히 익어가면서 나중에 탈출 못하는 사태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경고할 때 이런 점을 우리가 정부에서도 참고를 해서 정책을 펼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박사님 해주신 말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재테크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좀 근로소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말이 되게 인상 깊네요. 또 유튜브 하시지 않나요? 유튜브 하죠. 네, 유튜브 한번 홍보하고 하신다면? 빅톡 TV 큰 빅자 톡 이야기한다는 거죠. 빅톡 TV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빅톡 TV가 부동산 전문 채널이에요. 우리 김 작가님 TV는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재테크 재테크 전반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부동산 전문 채널이니까 우리 빅톡 TV도
제가 운영하는 TV니까 많이 좀 들어와 주시고 구독을 많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의 유튜브 채널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박사님이 감사합니다. 뭐 깊은 인사이트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타고 넘어가서 박사님의 이야기 그럼.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박사님과 또 다음번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소동기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